판문점에 먼저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군사 분계선으로 이동합니다. 화기애애한 웃음 속 긴장이 흐르고 잠시 뒤 인민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군사 분계선 남측에 서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가왔고 오전 9시 29분 군사 분계선 위에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만나니까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기선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게 정말 감동적입니다. 위원장님과 응당이었습니다. 잡은 두 손을 흔들고 또 흔들며 환담을 나누면서 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 양 정상은 북측과 남측을 각각 바라보며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깜짝 제안을 합니다. 언제쯤 북으로 가볼 수 있겠냐는 문 대통령의 말에 지금 군사 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갔다 오자고 화답한 겁니다. 자연스레 문 대통령의 손을 잡은 김 위원장. 두 정상은 잠시 북쪽으로 넘어가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다시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며 역사적 순간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나란히 군사 분계선을 넘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식 환영식이 펼쳐질 판문점 광장까지 130m가량을 함께 걸어서 이동합니다. 레드카펫에 들어서자 우리 군 취타대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전통 기수단 사이를 걸어가는 두 정상은 미소 띤 얼굴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어 사열단에 오르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연단 정면에는 취타대와 전통의장대, 6회공 3군 의장대, 그리고 군악대대가 도열해 있습니다. 사성곡과 봉황곡이 연이어 울려 퍼지고 문 대통령은 거수 경례를 합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 정상과 함께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순간입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국빈 방문에서 하는 예포 발사나 국가 연주 등은 생략됐고 국기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이 연주됩니다. 이어 공식 수행원들을 소개하는 남북 정상.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할 때 거수 경례는 하지 않고 악수만 했지만 북측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격인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은 문 대통령에게 짧게 거수 경례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전 세계 외신들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두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으며 악수를 나누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지면 매체들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과 미국 CNN 방송은 TV 중계는 물론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담 소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BBC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 직후 한반도 역사에서 엄청난 순간이라고 전하며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유례가 없는 장면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통신사들과 미국 유력 일간지 등도 회담을 역사적인 장면으로 꼽으면서 과정과 결과에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쪽 경계선을 건너 역사를 만들었다고 전했고 AFP통신은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를 나눈 휴전선 위에서 따뜻한 악수를 교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정상회담이 핵무기 폐기에 관한 김 위원장의 협상 의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을 분석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교활한 적과 미국의 충동적인 우방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정상회담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자, 인이와 은이의 영화 같은 이야기. 아기다리 고기다리.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나간 방송에도 이야기 스토리를 들어보면 53년생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것들이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냥 인상평만 이야기하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 생애에 가장 충격적인 날이에요. 맞아요. 더 충격적인 날이 있었나? 아,
몇 건 사건이 있긴 있었다. 개인적인 건 빼고 아니 이게 어. 어떤 기쁜 마음으로 그렇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네. 막 간질간질 막 두리뭉실 막 이상해요. 뭐라고 할 수가 표현이 안 없는데 되는. 저도 어제 일이 좀 있어가지고 새벽 5시 좀 날이 밝아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잠들 때 이래갖고 내일 9시 반에 일어나나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막 스르륵 잠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벌떡 일어났거든요. 딱 보니까 9시야. 야 일찍 일어났네. 와 진짜 제가 놀랬거든요.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일어나면은 9시밖에 안 됐네 하고 다시 자야 되는데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보니까 같이 사는 친구가 TV를 켜놓고 보고 있더라고. 야수님, 예. 그딴 건 자랑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원래 새벽 4, 5시에 자요. 근데 나는 아예 안 잤어. 그 장면 놓칠까봐. 본방사수 못할까봐. 대단하다. 한숨도 안 자고 나온 게 지금. 저는요. 유윈. 저도 보통 5시 6시에 자는데 일을 빨리 끝냈어요. 돈 버는 거 포기하고 일찍 들어가서 잤어요.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최소한 내 새끼들 세대에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남북한이 대립하고 평화 체제가 깨지고 전쟁 위험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활 곳곳에 얼마 안 있으면 뿌리가 내릴 만큼의 정말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적인 날들이 있잖아요. 뭐 광복절이라던가 다큐 같은 데서 보면은 저 날에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런 기분인가? 내가 역사적인 장면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런 기분인가? 계속 이걸 내 살아생전에 보다니. 그러니까 저는 자꾸 상상하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가져라.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지. 집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고 출발해서 바로 이 땅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 유럽의 끝까지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꿈을 크게 가져라. 세계로 나가라.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절름발이로 살아온 거예요. 말은 그렇게 번지르하게 해놓고 막상 세계로 나가려면 돈이 없어서 못 나가고. 자전거를 배에다 싣고 나가야 되고. 예. 진짜 비로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바른 인간이 된 느낌. 오늘이 결론이 아니고 시작이죠 이제. 예. 그렇죠. 시작인데 오늘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중에 나 백두산하고 싶다. 대통령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해하면서 평창 올림픽 때 KTX 타보니까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 네. 그런데 본인은 내려오면서도 느꼈지만 그게 불비되어 있어서 힘드실 것 같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야, 않다. 솔직하잖아요. 네. 정말 솔직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요. 어찌됐든 편집이 되건 안 되건 이게 북한 인민들한테 보여져요. 그런데 과거에는 북한의 그 원수나 지도자들은 스스로 북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에 해가 되는 발언,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는 발언들은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정말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외국에서 교육받은 신세대의 특징이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위험만 갖고 뭔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다른 게 없잖아. 왜 우리 집을 손님을 초대를 하는데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은 너무 꽂아서 당신이 사시는 것처럼 훌륭한 어떤 집이 아니니까 염두에 두세라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갔을 때 생각보다 반전 효과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솔직하게 대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죠. 지난 10년간 북한을 이끌어오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우리 눈을 가린 사이에 북한이 많이 변했거든요.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할 거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다 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무한날 또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설이 불비하잖아. 철도고 도로고 좀 열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서로 간에 연결만 되면 우리가 KTX 대줄게 이런 느낌의 발언까지도 한 거란 말이죠. 예. 리설주 여사가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같이 안 오길래 저거 뭐지? 했었는데 정상회담에서 이설주 여사가 할 일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 이제 만찬. 왔는데 밥 먹는 시간에 왔는데 북한의 공식적인 퍼스트 레이디가 물론 김정은 위원장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사실상 처음인 다 역사적인 사건들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의 사람들이 퍼스트 레이디 자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의 온둔의 상태로 예, 공개를 내버려두고. 완전히 안 했죠.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어머니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그 트라우마나 열등감이 있대요. 근데 그게 더 심한 거야. 김정은 위원장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조선시대 같다 그러잖아요. 아니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어떤 행위들을 다 바꿔놓은 게 있대요. 뭐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혁명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거. 그럼 맞는 말. 굉장히 혁명적인데요, 어, 진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함부로 여성을 못 대하게 하는. 야, 김정은 위원장 잘 배웠네. 그러니까 사실 와. 사회주의 체제는요 남녀가 평등하고요 계급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하기 때문에 남자의 노동력 이퀄 여자의 노동력, 남자의 노동 가치 이퀄 여자의 노동 가치예요. 그래서 남녀가 평등한 사회가 사회주의 국가가 꿈꾸는 사회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제대로 공부한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 탈북자 아저씨들 나와서 방송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택에 직원이 주인이 왔을 때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준다던가 차문을 열어준다던가 이런 거 일체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동등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이야기.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보면은 북한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바로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그간 조중동이 그간 이설주 여사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음해성 그 보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뭐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아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나쁜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진짜 이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 새끼는 그냥 이거 다 알아들어요. 우리 애청자들은. 사과 방송 안 하나? 뭐 사과 방송이요, 폐업해야지. 아 그러네. 예. 이분은 역시 나보다 한수이야. 그러면은 저기 그러니까.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초대받아서 갈 때는 정상회담 할 때는 조선일보 계열 회사들 기자들은 빼고 가야 되겠죠? 아니요, 이게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조선일보가 그 종편 재허가 받은 게 조건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 조건부 기간이. 그 안에 이제 뭐 허위 보도, 조작 뭐 이런 것들 걸리면 그 허가 취소되거든요. 방송은 쉬워요. 예. 마음만 먹으면 만약에 채널 하나를 없애면 뭐 직장이 없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반발이 있겠지만 법대로 규정대로 해가지고 그 규정 점수에 미달하면 그 미달해서 지금 조건부로 유예시켜준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드루킹 사건이나 뭐네 보면 또 그 지랄 하고 있는 그렇죠. 거 보면 폐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건 간에 총살시켰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고 그러게요. 그리고 무슨 뭐 온갖 불륜설이네 뭔가 이런 것들을 유포하면서 뭐 포르노가 등장했다는 등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일종의 상대국의 퍼스트레이디를 폄하하고 능멸했던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음덕에 힘입어 정상회담을 하루 종일 생중계하는 이런 족같은 상황. 야, 오늘 조선일보 제작비 많이 아꼈겠네. 오늘 회식해라 오늘. 그러니까요. 사실 생중계하는 게 가장 제작비 적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료를 안 받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취재팀들도 별로 많이 안 나가요. 사실 이건 공동 그렇죠. 취재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전파 받아서 중계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우리처럼 그 다른 채널 보면서 계속 중계해도 똑같다고. 그렇죠. 오늘 제작비 안 들었으니까 회식해. 좋아. 그런데 사실 오늘 단연코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쏘는 대신에 다른 걸 쐈습니다. 빵야. 점심을 쐈어요. 아니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 나는 그게 정말 정감이 있어 보이는 게 한국인만의 어떤 정서 같은 건데 일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냉면 이야기요. 냉면 좋아하신다니까니 우리가 직접 기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 우리나라 그 냉면 전문가인 양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평양냉면의 원조는 이런가 뭐 슴슴한 게 뭐 제 원조다 하면서 뭐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는 냉면에 조예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통일각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임시로 냉면 만드는 것을 차려놓고 거기서 냉면을 뽑아가지고 옆에 있는 평화의 집으로 배달을 합니다. 진짜로 배달의 민족. 바라밤. 아, 오토바이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지만 뭔가 벅찬 감동에 말하는 문장이 완성이 잘 안 되고 계속 감탄사가 연발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잠시 언급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진짜 오늘도 대화에서 언급이 됐지만 김여정 부부장. 예. 진짜 호감이지 않아요. 이제는. 귀엽고 이뻐요. 각종 보도 사진에 보면 김여정 위원장이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 바라보는 표정이 꿀이 흘러. 진짜 아빠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회담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모두 발언할 때 근데 그때 김여정 부부장 얼굴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시선이 고정됐고 완전히 얼굴에서 꽃이 폈어요. 그러니까 오늘 회담에 있어서의 김여정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임종석 실장하고 비슷한 위치예요.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맞습니다. 그런 역할로 하는 예. 거고.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환담할 때 발언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수첩하고 펜을 열어가지고 메모를 시작하더라고요. 네. 도대체 뭘 적었을까? 다 녹화되고 기록되고 있는데 그냥 너무 뻘쭘해. 문재인 아저씨랑 차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적었을까 뭐 싶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뭔가 참모로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태도지.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다음에 오늘 정말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사열을 받을 때 수행단 서로 번갈아가며 악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의 수행단 중에 지금 합참의장이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합참의장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보수 정편의 반발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까지는 적국의 수장인데 우리 군인이 격려할 수는 없다 이런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고, 근데 저쪽은 김정은만 오케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리명수 인민군 총참모장하고 박영식 인민무력상 이 두 사람은 그것만 하고 돌아갔어요. 네. 북한으로 갔어. 거수경례 딱 한번 하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수경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최고의 예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군인들 거수경례에 그냥 드러난 거죠. 그런데 우리 측에서도 보면 의장대 사열할 때 처음에 이제 나오는 음악 있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그게 4번 나오고 나머지 후반부가 나오거든요. 그게 최고 높은 사람한테 원수급 인사한테 사열을 할 때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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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별이 하나면 빠라바라밤 빠라밤 빰빠밤빰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만 하고. 예. 그게 이제 가장 높은 사람한테 사회를 할 때 전반부를 4번 반복하고 후반으로 넘어가요. 오늘 4번 했나요? 예, 4번 했어요. 후반에는 아리랑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상황이 사실은 미국 쪽이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총도 못 쏘고 예포 발사도 못 하고 그래서 다음에 청와대에 오시면 제대로 된 이게 그렇죠. 지금 그 사열하는 그게 전통식이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식. 예. 북한에서는 아마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고 청와대로 오시면 훨씬 더 멋지게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그 이때 총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장대 총 돌리고 던지고 막 하는 거. 그 네. 트럼프 왔을 때 한번 보여줬었죠. 상대방 국가의 국가원수 차가 들어올 때 차를 호위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의장대가 전통 의장대가 그렇지.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겠다. 예. 오기만 해. 이렇게 말을 던진 거고. 그러면 예상해 보죠. 쉽게 내년 4월이면 김정은 위원장 청와대에 옵니다. 4월 27일. 그렇지, 딱 좋다. 0427 예. 내년이면 아마 토요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새날에서 만드는 PS0427 티셔츠 구입하셨습니까? PPL? 내년에도 입으실 수 있어요. PPL 그렇지. 저희 티셔츠가 뭐 행사의 취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본 T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니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딱 집어서 새가 날아든다 해서 진행하는 피스 0427 티셔츠를 제작하고 이 행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취재하고 싶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와서 제가 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로 대응을 했죠.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네. 소데스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구나. 무조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 돼요. 소데스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일본을 대할 때는 고자이마스 빼고 아리가또 하면 돼요. 그렇구나. 오케이. 아베가 없어질 때까지는 아리만 하면 안 되나요? 아리아리. 일본도 관심 갖고 있는 PS 0427이고요. 뭐 티셔츠 판매하는 거야. 이런 역사적 이벤트에 비하면 뭐 아무거나 있겠습니까만 우리끼리 그냥 그거를 자축하자 이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는 공동 식수 장면 보셨죠? 예. 야, 이것도 좀 특별한 게 공동 식수에서 나중에 이제 도보다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하는 거기까지 그게 있는데 일단 공동 식수에는 미리 방송으로 나갔고 다 들으셨겠지만 서로 정상이 김정은 위원장은 한라산 흙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흙을 이렇게 같이 삽으로 펐습니다. 네. 그리고 물은 한강물과 대동강물. 의미 좋더라. 근데 나는요 그 1953년생 소나무라고 해서 엄청 클 줄 알았거든. 그냥 분재야 분재 느낌적으로는. 분재치고는 좀 큰 아이.
소나무 그거를 잘 키운 소나무예요. 비싸 보이던데. 65년 정도 된 거라면서요. 예. 그 53년생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갑인데요. 그러니까 저 친구하면 되겠네. 네, 둘이 친구죠. 나 소나무야, 제인아. 너무 기분 좋아. 오늘 이상하게 너무 기분 좋네요. 거기 표지석에도 평화와 번영을 심다 이렇게 표지석을 썼고요. 거기도 4월 27일이라고 새겼던데요. 예, 0427 써 있고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고 돼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오는 대표단에 누군가 대동강물은 떴을 것 같아. 근데 한강물은 누가 떠왔을까? 아리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머리 좋아. 왜냐하면 서울은 틀면 한강물 자체가 수돗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급을 해줬겠죠. 그렇죠. 아니야. 청와대 수도꼭지 들고 그냥 조금 받아온 거예요. 청와대 수도꼭지. 그래. 거기도 그럴 수 아리수가 있다. 들어가는데 아리아리. 하류 쪽 말고 상류 쪽에 있는 수원지를 삼아서 그걸 아리수로 먹어요. 예, 그렇죠. 북한강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낙동강 쪽은 그렇게 못 먹어. 못 먹죠. 한강 아리수는 정수를 최대한 한 다음에 그냥 한강물을 그냥 먹는 형태. 그러니까 수도꼭지 틀어서 받아왔겠다.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누가 한강까지 가가지고 어디쯤에서 그런 물을 떴을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아, 그 수도꼭지는 누가 받았을까요? 여사님이 받았을까? 네. 아이고. 아, 저는 물을 어떻게 줄까? 물을 도대체 어떻게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조리 두 개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설마 그럼 박근혜처럼 그러면 땅을 팠겠어요, 그냥 물줄기로? 물줄기로. 아니, 나는 순간적으로 혹시 생수통으로 이렇게 툭툭툭 부어주나 그랬더니 야, 정말 디테일 정말 쩔어요. 그리고 식수 표지석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그 글귀가 새겨진 그 표지석 돌은 파주의 화강암이라고 하고요. 파주에서. 다음에 이 글귀는 효봉 여태명 선생. 이분이 한글 서예에 굉장히 대가로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리고 글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쓴 거랍니다. 평화와 번영을 심다. 정말이에요? 그런 거고. 자, 그 식수가 끝나고 산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은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예술. 이거는 진짜 뭐 영화보다 뛰어난 진짜 한편의 예술 같았어요. 디 진짜. 아트. 네. 이게 그 산책 도보다리가 이제 판문점에 있는 습지에 정전위원회가 설치한 나무 다리인데요. 산책용으로 만든 나무 다리인데 그 도보다리 끝에는 다 아시겠지만 군사분계선 표지까지 있고요.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두 정상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봤거든요. 중계방송을 다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 표정의 변화를 보면 오늘 공동합의문이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심각하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토의를 하고 하다가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보기 좋다. 그게 내용은 두 분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극비죠. 그 그림 자체는 있죠. 이 인류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아름다운. 그런 장면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정말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외교적으로 어떤 회담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길이 두고 오래 역사가 될 겁니다, 진짜. 근데 그 대화 내용은 저는 극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 다른 보도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무슨 얘기 하셨어요라고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그거를 대충 안내는 해줄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공동 합의문에 빠져 있는 거 하나 있죠.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네. 그쪽 대화 회담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꼬치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상회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나 미국 간다. 무슨 말 전해줄까? 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앉아가지고 김 위원장 무슨 음식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 하진 않았을 거예요. 냉면 이야기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갖고 있는 군사 외교적인 정책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보였을 때 둘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조언들을 좀 해줬을 거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겪어본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을 것 같아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중이었다고 하지만 일종의 반유배 비슷한 유학이었거든요. 이게 완전히 공부를 시켜서 우수한 인재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권력의 변방으로 살짝 밀려났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과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관계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었는지의 그런 어떤 노력하는 부분들을 대해서 상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의 경계도 풀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하면서 미국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갈 때 11년 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나중에 11년 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과 그 그림 같은 공간에 그 단둘이 앉아서 뭔가 대화를 나눈다는 거. 그렇죠. 이보다 영화가 어디 있어요. 짜릿해요. 지금도 소름이 쫙 돋아요. 그리고 그 장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도보다리 위에 임시로 만들었대요. 의자와 테이블을 갖다 놨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선이에요. 그냥 만들어진 게 하나도 그렇죠. 없어. 예.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할 것인지도 이미 의제로 정해져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 하나가 주는 온 결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메시지를 발표하는 건 두 번째 문제야. 디테일 하나하나는 놀라운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예상된 거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어떤 행위의 이벤트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말이 안 들려. 무슨 말 했는지는 몰라. 그러면 극비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남과 북 정상이 한가롭게 앉아서 대화 나눌 수 있을 만큼 남북 관계가 그 한 장면으로 모든 상징을 다 대변해 버리는 거예요. 네. 현대의 정치나 모든 행위에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가 이번에 첫 번째 터진 이미지가 납북 미수 사건 군사분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 두 분이 그 사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환담을 하는 이게 둘만의 이야기 공간에서 한 30분을 앉아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대화. 정말 생전 처음 만난 두 사람이 심지어는 70년 만에 만난 결애가 앉았는데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는 다른 어떤 수식어를 포함하더라도 그 한 장의 스틸 이미지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두 정상이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의 모든 이미지는 단둘이 만나는 장면으로 저는 다 상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회담으로 우리들에게 벌써 변화가 생겼다는 거 못 느끼겠어요? 이게 말하는 중에 우리가 평소에 결애라는 말을 1년 동안 몇 번 쓸까요? 결애. 한결애라 신문 이름 말고 결애라는 말을 네. 우리가 몇 번이나 쓸 수 있을까요? 안 쓰거든요. 그건 죽어가는 단어였는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결애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국적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결애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모두들. 그러네. 예.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그 화법 이름하여 파격 화법 그게 북한에서 안 쓰는 말들을 남한 대한민국의 용어로 쉽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평양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 잘 됐습니다. 오면서 보니 실향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 포격이 날아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던 분들도 우리 만남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인 엄청난 거예요. 거죠. 탈북자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북한군 포격이 본인들 같은 경우는 인민군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죠. 우리들 쪽 입장에서 언어를 구사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북한군의 포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물론 공동합의문에 잘 나왔지만 결과로 연평도와 백령도 쪽 이 서해 5도는요. 예전에는 북조선 쪽에서는 북조선의 영토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역이에요. 서해 5도가. 그래서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외교적인 부분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서슴없이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예. 이런 지도자가 북조선에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사실 우리가 몰랐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누구. 그렇죠. 사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무한한 존경심이 생기는 그런 인물이에요. 맞아요. 은희. 우리 은희. 아니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걱정돼. 정권 교체되면 안 돼요. 우리 저 때입니다. 이들 이게 음성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최소한 20년은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죽은 뒤에 참 그러니까 평화통일이 바로 코앞에 올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을 줄 정도의 그런 분위기들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정도의 열린 마인드를 갖고 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돌아가고 나서 일단은 우리가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한라인이 있죠.
그러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가을에 북한을 가죠. 네. 그 사이에 이런 건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럼 자주 만나게 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앞으로 지금 오늘 발표에서도 나온 거지만 오늘은 개성공단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건 약간 다른 문제, 국제 제재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오늘 나온 거는 이산가족 정도, 군사회담 하자 정도인데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이제는 어떤 문턱 없이 남북한이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만나는 회담들마다 의제가 진전해야 되거든요. 아젠다 자체가 진전하다 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교류하는 것이 훨씬 빨라지는 거죠. 가을까지 기다려서 뭔가를 또 결정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1년 지나고 났더니 진짜로 비자만 있으면 갈 수 있다든지 실제로 당국에 우리나라도 당국에 신고만 하고 평양에 다녀올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오는 거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 반통일 상태가 되는 거죠. 반통일. 그러니까 절반의 통일. 그러니까 체제만 서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그렇죠. 당분간은 몇 년 동안은 체제만 인정해주는 상태에서 자유왕래만 있다 그러면 사실상의 통일인 거예요. 아니 저는 완벽한 정치적 통일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스위스 넘어가듯, 맞아. 프랑스에서 독일 넘어가듯, 독일에서 다른 나라 쉽게 넘어가듯이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뭐 우리 지도자가 있다 없다 이런 건 사실 우리 개인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저 프랑스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자동차로 가고 싶어. 이번에는 기차로 가고 싶어. 러시아 갈 때 한번 버스 타고 가볼까? 이럴 때 내가 원하는 게 막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지구인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대륙인데 그 대륙에 살고 있는 내가 왜 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결국에는 통일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 계시는 분들 여론조사에 보면 당장 통일하자고 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교류하면서 점점 이질감 좁히고 우리가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남북한의 언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좀 재정립해서 맞추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질감도 사라지고 뭐 경제적도 북한도 경제적으로 많이 올라왔고 그러면서 체제를 하나로 만들어 볼까? 그 시점은 언젠가는 오겠지만 자유왕래만 하면 사실 반통일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가로 일본 가듯 중국 가듯 왜 북한만 못 갔었냐고. 거기에 뭐 늑대들이 사는 것도 아닌데. 오늘 그 정청래 의원이 한 말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합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대중이 열고 노무현이 다진 평화의 길에 문재인이 걷고 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길이 없어도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표어 중에 하나가 그거죠.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네.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북이 자주 만나 길을 내고 넓히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포장도로를 내야 한다. 문재인의 길 따라 우리도 함께 가자. 야, 멋진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가치를 팟캐스트 방송을 5년째 하면서도 그중에 가장 좋은 후보였기 때문에 지지는 했지만 18대 대선 때 졌던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또 실망도 했지만 졌으니까. 근데 오늘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을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간혹 왜 그렇게 화끈하게 못하냐 이렇게 비난해야 되는 이쪽 사람도 꽤 많았었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한 1, 2년 전에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리더십의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야. 왜 자꾸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다른 대통령을 앞에 놓고 거기에 비교를 해서 노무현만큼 못하냐고 왜 욕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분들이 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에서 와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죠. 근데 때로는 정말 묵묵하게 때로는 화끈하게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여기까지 끌어온 걸 보면은 이 지금 정청래 의원이 한 말처럼 김대중이 열고 노무현이 다진 평화의 길에 문재인이 걷고 있다는데 이건 역사적 사명인 것 같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도 따로 있는 거고. 근데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그 길을 잊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죽어도 없겠지만 홍준표나 안철수가 당선됐으면 전쟁났죠. 이런 상황 왔겠어요? 전쟁 났어요. 말을 해도 꼭 그런 소리를 하세요. 듣는 사람 섬뜩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태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길을 이렇게 열고 가고 있지만 사실은 축하받을 사람들은요.
지지난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 촛불 들고 광장을 밝혔던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시민들이에요. 그 시민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영광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하셨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시민들의 몫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시민들한테 무한한 감사를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 얼마나 있을까. 예. 실제로 그래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던 날은 충격적이잖아요. 세월호 아이들 그렇게 된 날도 충격적이잖아요. 예. 기쁜 마음으로 벅찬 날로는 몇 개나 있을까 그게. 근데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희망을 주게 하려면 어떤 태도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가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지 뭐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 행위 자체는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행위들을 미리 예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회담 끝났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대치 상태 이게 아니잖아. 후속 조치들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면서 한반도가 하루하루 바뀌는 걸 우리는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아침부터 녹음실 오기 전까지 계속 서서 TV를 봤거든요. 제 집에 있는 TV 큽니다. 한 50인치 넘는 큰 TV인데 그 바로 앞에서 한 30cm, 50cm 떨어진 TV 앞에서 앉을 수가 없었죠. 계속 서서 보다가 녹음실을 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하나하나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와 그래 이 나라 사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상회담 중계를 보면서 와 나 잘 태어났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태어난 거 정말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에서 했던 말이 사실은 이 회담의 키워드 핵심입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라고 건배 제의를 했어요. 결국은 목표가 그거 아니에요. 남북 통일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예. 자유롭게 오고 가면 남북 통일은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당국에 신고를 하고서라도 갈 수 있는 사람 무조건 가게 해주자.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훨씬 유리해요. 물질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왕래가 되면 기본적으로 남한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전 세계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주류 자본주의가 경제적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영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제 들먹이는 거예요. 호혜평등 이런 개념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데 성장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구적 관점에서도. 그래서 대한민국한테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라는 어떤 형태가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념식수 표지석에 문재인 대통령이 쓴 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통일의 시작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이나 어떤 비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통일이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통일이라는 그 형태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또 분란이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만큼 우리 이웃도 잘 살면 좋겠다. 우리 이웃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기왕이면은 사이좋게 살자 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의 경제개발구역을 21곳을 지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광범위한 경제개발 계획을 갖고 있고 해주, 남포, 압록강, 두만강, 나진, 선봉, 원산 이런 곳을 다 경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21곳의 경제개발구역을 개발을 해야 돼.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렇죠. 오늘 트럼프는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숟가락을 계속 얹고 있습니다.